네, 안녕하세요. 동감노무사 박하늘입니다. 영상에 앞서서 이번에 7월 2일자로 새로 나온 책 통제된 우연, 요거 하나 홍보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소개를 드렸었던 그 고용노동부 AI 정책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좀 엮어본 내용이고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과정 졸업과제이기도 해가지고요. 좀 정책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재미는 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좀 쉽게 쓰려고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좀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질문 형식으로 해서 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나름의 답변을 내리는 방식으로 영상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노무사는 노동자나 약자를 대변하는 직업이다. 저는 답은 X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MBC 드라마였죠. 노무사 노무진이라는 정경호 씨 주연의 이 드라마나 유명한 웹툰 중에 송곳이라는 웹툰처럼 노무사가 노측 사건 위주로 일을 하고 있는 창작물에서 영향을 많이 좀 끼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사회적인 인상 차원에서는 이 노동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상대적 약자인 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있다 보니까 규제라는 것들이 노동자한테 뭘 하라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회사한테 뭘 하지 말라 이런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로도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사건처럼 대부분의 노무사들이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시는 바로는 좀 억울하게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자 쪽의 편을 많이 든다라고 더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무슨 노무사가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법을 위반한 사례를 찾아서 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야 된다라는 주어 자체가 사용자이다 보니까 이 맨날 회사가 뭘 잘했네 잘못했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사측이라고 싫어하고 노측이라고 무조건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노무사님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냉정하게 비즈니스적인 생각만 하면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노무사님들이 노측 일보다는 사측 일을 좀 더 많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측 업무라고 해봐야 저연차 노무사들 입장에서는 사건 하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고 조합 업무는 아무래도 좀 비밀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신규로 영업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교섭 전략을 짜거나 아니면 신규 조합원 강의 같은 것들은 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외에는 사실 그렇게 뚜렷하게 노동자 측에서 어떤 업무를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약간 미지수인 것도 사실입니다. 회사 입장으로만 보면요. 어쨌든 회사도 법을 안 지키면 손해보는 건 본인들입니다. 결국에는 처벌을 받든 아니면 단순 위법 사실로 끝나더라도 시정을 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사건 같은 게 생기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도 꼭 유쾌한 일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이 자문이나 아웃소싱, 컨설팅 같은 방식으로 노무사들을 통해서 어디까지가 적법하고 어디서부터는 위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에서 정해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구별을 좀 하기 위해서 컴플라이언스 진단, 이제 준법 영역에 대한 진단을 좀 하게 됩니다. 정기자문 자체는 단가가 좀 낮을지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고정소득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대다수 노무사들이 아마 이쪽에 좀 의존하는 바가 작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예전에 분석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노측 매출은 전체의 10%가 될까 말까입니다. 회사 일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공공 쪽도 많이 하지만요. 물론 저도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이중인격자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돈 줄 때는 회사 편 드는 거고 노측에서 돈 줄 때는 노조 편도 들고 개별 근로자 편도 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무사 업무는 소규모 사업장 위주다. 이거는 세모를 주겠습니다. 이게 노무사마다 하는 일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급여나 4대 보험 아웃소싱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규모가 작은 음식점이나 일반 소상공인 사업장 같은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는 인사관리자를 따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사장이 직접 다 할 수도 없다 보니까 외부 아웃소싱을 주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회사가 클 수가 없습니다. 노동법의 특성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기준으로 하면은 가산임금 생기고 연차 유급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슬슬 이제 조금은 신경을 쓰게 되고 10인 이상 되면은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생기니까 보통 일반 용역으로라도 한 번 정도는 노무사를 만나게 되는 시점이 됩니다. 솔직히 여기까지는 요즘 인터넷도 잘 되고 워낙 표준 취업규칙 같은 것들 활용해가지고 배경 지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 사장님이나 일반 직원분들이 공부해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정말 간단한 내용들은 세무사 사무소를 통해서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노무사들을 2단계에서 엄청나게 많이 만나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30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서부터입니다.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근로자 참여법상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부터 시작해서요, 채용절차법 같은 것들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50인 넘어가면은 업종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같은 것들이 강화가 되기 시작해서 이쯤 되면은 전문성이 없이 그냥 인터넷만 검색해서 하기는 정말 어려운 단계가 됩니다. 관련된 전문가들을 일일이 다 채용을 할 수가 없다 보니 회사가 실질적으로 노무사를 필요로 하는 단계가 요 단계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문사 현황만 봐도 뭐 30인 기준이 아니라 50인 기준 사업장으로 봐도 그거보다 작은 회사들은 솔직히 제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장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또 이건 아웃소싱을 안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작은 회사들이 더 없는 것도 있고요. 연매출 기준으로는 한 8천억씩 되는 제조업 회사도 자문하고 있고, 근로자 수로만 따지면 직원 한 1000명 넘어가는 물류센터 자문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도 두 곳이나 자문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소규모 사업장들이라고 이 사업장들이 얘기를 할 수는 분명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심화 용역이라는 기준으로만 따지면은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어느 정도 비례해서 노무사들을 쓰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내부에 인사팀에 노무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노무법인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 계약해서 여러 노무사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다수결로 가는 일종의 델파이 기법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선택에 큰 리스크가 따르는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돈 때문에 아낄 수 있는 이득이 있다는 측면에서 노무사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건 제 영상 리플에도 종종 달리는 내용인데, 기업에서는 노무사한테 중요한 일 절대 안 맡긴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거는 단연코 X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법 자문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큰 기업에서는 굳이 노무사 안 쓰고 변호사, 법무법인 선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시장 상황을 조금 잘못 이해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요, 대부분의 법무법인은 사건 송무 중심이다 보니까 기업 자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들어가지 않아요. 개별 변호사들이 지금 노무사들이 하는 것처럼 기업 인사팀, 인사팀장님이나 팀원분들이랑 직접 통화나 메일을 통해 가지고 상시적인 이런 월 단위 자문을 하는 경우 진짜 별로 없고, 대부분이 특정 사건이 생겼을 때 상담을 할 때도 분당 얼마씩 해서 상담료를 책정하거나, 그에 따라서 어떤 대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서면 같은 것들, 검토 의견서 같은 것들이 필요하면은 그때 이제 별도로 차징을 하는 일회성 시스템이 훨씬 더 많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단가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변호사는 당연히 더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문금 높잖아요. 그래서 비쌉니다. 두 번째로는 범위 때문입니다. 노무사는 딱 인사팀이라고 하는 이 카운터파트가 있어요. 기업 내에서도 상시적인 자문을 하더라도 이 인사 HR이라는 범위 내에서 보통 답변을 하게 되니까 계약을 하게 되더라도 노무사 입장에서도 별로 부담이 없는데, 변호사는 법 전반을 다루잖아요. 인사팀뿐만 아니라 진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걸 상시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아마 변호사님들 전화 받다가 진짜 아무것도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기업이 특히 HR이나 노사관계 안전보건 이쪽에 있어서는 노무법인이랑의 조금 더 좀 편하게 값싸게 물어볼 수 있는 정기 자문 계약을 선호하는 편이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웬만한 대기업들 다 자문 노무사, 노무법인들이 별도로 다 운영되고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문제가 좀 커진다 싶으면은 컨설팅 용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정식 컨설팅 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말 억 단위는 우스울 정도로 그냥 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곳들입니다. 지금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것들을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억 단위 이상을 한 번에 지출하면서 가져가는 거는 꽤 큰 리스크가 따르다 보니까 노무법인들이 특히 HR이나 이제 노동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관련된 요 파이 내에서의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최초 도입 단계에서는 현재 상황 리스크를 진단을 하고 최소한의 이런 도입 견적 같은 것들을 봐주는 일종의 간이 컨설팅들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돈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노무사들이 컨설팅만 하는 컨설턴트들은 아니니까 전문적인 디테일한 분석이나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수준은 정식 컨설팅 펌, 특히 좀 유명한 곳들보다 당연히 떨어질 겁니다. 다만 단가가 낮아지는 만큼 저희도 딱 한쪽에 집중을 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너무 처음부터 들수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부담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노무사들이 몇 천만 원 정도 단위의 컨설팅, 일종의 도입 내지 진단에 대한 컨설팅들은 이미 좀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누가 봐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단체 교섭처럼 이제 노조 관련된 일들 있잖아요. 이거는 노무사 시장에서도 굉장히 단가가 높은 편입니다. 진입할 수 있는 노무사들이 많지도 않아요. 이쪽은 진짜 가보지 않고는 모르는 일이다 보니까 그냥 노조법상 이게 맞아요 틀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임금을 얼마나 올려달라, 우리 분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정말 말 그대로 이익을 맞추는 일이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실무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요 공급 곡선 때문에라도 이 교섭 관련된 일종의 특별 자문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자문처럼 뭐 월에 30, 50 뭐 이 정도 받는 거랑 아예 단위가 다릅니다. 당장 제가 교섭위원으로 출석을 해도 단가는 아예 또 달라지거든요. 1회당 1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교섭 결과가 좋게 되면 큰 기업이면은 사실 이렇게 주는 노무사 비용 솔직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무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야 그만큼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쪽에 생각보다 변호사님들이 많이 안 들어오세요. 애초에 몸값이 비싸서일 수도 있고 다른 상법이나 회사법 같이 돈 많이 드는 시장에 비해서 노동법 전문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은 무엇보다도 법이랑 진짜 상관이 없습니다. 뭐 위법 적법을 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이해관계에 대해서 조정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굉장히 고상하게 싸움 말리는 일입니다. 법을 얘기해서 뭐 상황이 해결되고 이런 상황도 아니다. 그래서 노무사들이 여전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업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이제 노무사 시험 관련된 얘기입니다. 노무사 시험은 전문 자격증 중에서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한다. 세모 주겠습니다. 뭐 쉽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쉽다 기준으로만 일단 살펴보면은 다른 걸 다 떠나서요, 과목 수가 적고 범위도 적습니다. 특히 선택 과목으로 노동경제학 안 하는 이상은 수학할 일이 없다라는 게 사실 많은 문과생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병행을 하시는 분들도 이미 다 까먹은 수학을 새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많이 도전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1차 시험 기준으로는 쉬운 거 맞습니다. 최근에 뭐 문항수 조절해가지고 변별력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별로 바뀐 것 같진 않고, 여전히 전문직 1차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그 단계에서의 투입량 자체를 비교하면은 너무 압도적으로 적은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게 2차 시험은 난이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수업의 방식 측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괴로운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YTN 기자를 되기 위해서 일종의 소위 언론고시 반 언론고시 스터디라는 장문이랑 논술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었는데, 이 노무사 2차 시험이 딱 이런 서술형 시험입니다. 답지가 딱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일정 키워드 들어가야 될 것들은 다 넣은 상태에서 법학 과목이든 경영학 과목이든 글을 쓰는 논지가 얼마나 탄탄하게 쭉 흘러가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실력적인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객관식인데다가 답이 딱 정해진 수능을 잘 본다와 이 시험 잘 본다는 굉장히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문제는요, 시험 문항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운빨을 정말 많이 타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부 열심히 했어도 전체를 다 볼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중에 내가 그나마 최근에 봤던 게 나와주면 너무 땡큐인 거고, 내가 아무리 공부 많이 했어도 미처 커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그냥 소설 쓰고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한 3개, 4개밖에 안 되니까 하나만 소설 쓰고 나와도 그냥 내년을 기약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게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리스크가 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뭐 부분 합격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완전 생판으로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양적인 측면에서야 행정고시나 뭐 이런 이 5급 공채 시험 내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범위를 커버하게 되는 변호사 같은 시험들은 당연히 절대적인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보다 어려운 시험이라는 거는 인정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좁은 분야를 그만큼 많이 파는 것도 내가 과연 확실하게 붙을 수 있냐라는 어떤 기준 같은 걸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 어려운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노무사는 계엄용 자격증이다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동그라미를 주고 싶습니다. 뭐 요즘 기업에서 노동법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채용하는 노무사들의 수가 굉장히 양적으로도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요즘 기수분들은 특히 이제 신입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노무사 어느 정도 하고 들어가시든지 기업에 들어간 노무사들도 많은 게 현실이에요. 뭐 꼭 법무팀이나 인사팀처럼 노무사를 살리는 게 아니더라도 진짜 좋은 기업들 있잖아요. 대기업 내지는 공공기관 상위급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 가산점 때문에라도 노무사 자격증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현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있는 저 청년 노동 가이드북 같이 썼던 제 수습 동기 형도 지금 기업에서 2번이나 이직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몸값 잘 올리고 잘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에만 있으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 형을 통해서 워낙 친하다 보니까 많이 물어보면은 기업 내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밖에 있는 노무사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문제라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게 회사
회사에 있는 노무사들의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업에 있는 노무사들한테 다 물어보면요, 거의 10중 8구는 나도 언젠간 개업할 거야 라고 대답을 하곤 합니다. 결국에는 뭐 기업에 있으면은 자격증 수당 한 월에 한 20-30만 원 정도 더 받는 그냥 직원이잖아요. 언젠가 종국적으로는 나도 나와서 내 이름으로 노무사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업 노무사의 삶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특히 수험생 때 기대했던 전문직의 현실과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업무 특성도 그렇고 현실적인 단가 측면에서도 그렇고 대형화되기가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처럼 그냥 개인 사무소 사업자로 운영을 하든지, 법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각자 대표로 1인 지사 여러 개 협력한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위가 엄청나게 커지지는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업에 대한 욕구가 대부분이 더 크다는 사실은 결국 업무의 특성이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밖에 나와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맨날 노무사 돈 못 번다고 징징거리긴 했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비슷한 연차에 기업에서 노무사를 하고 있는 제 동기들보다는 아마 제가 조금은 더 여유롭다는 점도 감안을 하면은 당연히 이 사업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고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불확실성의 측면이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개업을 하는 거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5가지 이슈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뭐 제가 한 말이 다 정답도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부분이 꼭 맞다,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노무사 시장, 이 노동법에 관련된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 같고요. 주목도 정말 많이 받고 있고, 아무래도 이쪽을 좀 전문으로 하고 있는 노무사라는 직업이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관심과 주목도와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 봐주시는 뭐 구독자분들이나 다른 노무사님들께서도 인터넷에서 나오는 말처럼 뭐 일반론적으로 뭐 좋냐 나쁘냐, 돈 잘 버냐 못 버냐 이렇게로만 생각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직업으로 좀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수험생분들 아니면은 좀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직업은 괜찮아요.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먹고도 살고요. 자기 특성이나 성격이랑 얼마나 맞는 직업인지를 단순히 이 직업의 전망만 좋다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결국엔 내가 좋아해야 이 일도 계속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갑노무사 박하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